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관련해서 학술 논문도 게재를 했었고,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주제가 유튜브에서 나르시시스트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컨텐츠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 나르시시스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방법, 또는 이제 복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좀 진정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제공받을 수 있을까? 또는 가끔은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면서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나르시시스트, 흔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타인에게 착취적인 대인관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게 좀 문제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분이 대부분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대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는 나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거나, 또는 이제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식으로 양육해야지 그런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서 보통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서 약간은 캄다운하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진지하게 탐색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어쨌든 원인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원인은 정신역동적인 관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흔히 이제 무의식과 관련된 이야기죠. 무의식과 관련된 심리학자 중에 이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의식에 저장된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부모 양육 태도, 결국엔 이제 과거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런 무의식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자기애적 성격을 발전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니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신역동 관점의 원인의 핵심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지나친 강화, 또는 이제 지나친 좌절이 이런 자기애적 성격,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는요, 엄마하고 관계에서 분화가 안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나를 달래주고, 배고프면은 뭐 우유를 주고, 내가 배변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찝찝하면 엄마가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대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냐면 전지전능한 존재죠.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언제든지 내 옆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존재. 근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분화가 안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상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인 거죠. 그러면은 그 전지전능한 힘과 파워를 가진 엄마가 나와 동일시되면서 나도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꼭 나르시시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서서히 분화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상 개념으로서의 엄마가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됐던 전지전능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분리된 대상으로서의 엄마를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보통 좌절을 많이 느낍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던 그런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분리된 타자로서의 대상이구나. 이게 아이들에겐 굉장히 공포이자 좌절 경험이거든요. 하지만 더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적인 세계에 대한 탐색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이제 건강한 관계 맺기, 대상 관계의 맺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분화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흔히 이제 고착된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그런 좌절 경험 없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지나치게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웅대한 자기상을 계속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모 양육 태도 중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오냐오냐, 우리가 이제 잔디깎기 맘이라고도 하고 헬리콥터 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자기애적 성향, 웅대한 자기상이 점점 확대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 봐서도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많이 경험한 청년들, 또는 이제 학생들,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제 청소년들 또는 이제 20대에
대한 부모님들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이제 부모님들인 거죠. 그 부모님 세대들은 보통 어땠냐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 한 7, 80대시잖아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부모 교육,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셨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감정 표현을 하고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남편도 잘 보필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그런 것들이 미덕인 시대에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본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걸 책임지고 좀 카리스마가 있고 과묵하고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시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7, 80대 분들이 이제 그 밑에 세대, 지금의 40, 50대 세대들에게 되게 정서적인 지원을 많이 못 해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7남매, 8남매 그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자녀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굉장히 열악한 정서적 지원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40, 50대에 많이 좀 한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결핍, 근데 그 40, 50대 세대가 또 어떤 거냐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TV만 틀어도 정말 그 부모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맥락이 부모가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가 이제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체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인풋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정서적인 지원을 이제 해주려는 욕구,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은 학생들이나 이제 20대 분들이 대부분 독자 동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자 경험, 가뜩이나 이제 독자 경험을 하게 되면은 형제들과 경쟁하면서 뭔가 내가 치열하게 얻는 경험, 실패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앞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대상으로서의 분리되는, 나와 다른 대상으로서 분리되는 엄마가 심적으로 정확히 무의식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웅대한 자기성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때 비로소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발전을 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학령기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청년 사회생활이 되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전지전능한 자기상의 모습은 엄마하고 분화되었지 않은 모습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데 발달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분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엄마, 나와 다른 존재로서의 엄마 또는 거절하는 엄마죠. 근데 그게 너무 세게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방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이제 독재적인 양육을 했을 때는 또 자기애성, 나르시시스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웅대한 자기상이 있던 어떤 아이가 엄마로부터 심하게 어떤 트라우마적 기억이 있거나,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로 발전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떤 사소한 잘못이나 뭐 잠깐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그랬을 때 엄마가 막 집어 던졌거나 뺨을 이렇게 계속 맞았거나 이런 트라우마적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내가 되게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는 이제 나는 지나치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수치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한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웅대한 자기상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웅대한 자기상을 붙잡고 계속 그걸 향해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든지 나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든지 이런 신념의 기저에는 굉장히 약한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무력하고 나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에 형성된 무의식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보통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른들이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아이의 인식구조 상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엄마 아빠에 대한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릴 적의 학대 경험이나 방치 또는 이제 독재적 양육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제 자기애성이라는 웅대한 자기상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애성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한사코 이제 자기의 웅대한 자기상이 손상되는 상황, 실패 경험이나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을
다 피하게 된다는 증상 자체를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이제 흔히 위인전기나 대단한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한 역기능적 가족 모델을 경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애적 성향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낸다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격 장애급이 아니라면 이런 자기애적 성향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방어일 수도 있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총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내 안에 없는 것이 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열렬히 공격하고 마녀 사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컨텐츠들보다는 좀 진지하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원인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 정신역동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자개성에 대한 원인들을 해석하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론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제 제가 임상 경험에서 만나본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컨텐츠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